나이가 들면서 모든 만남이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오랜 전통처럼 이어져 온 일부 모임이 정신적, 감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모임에 다녀온 후 마음이 허전하고 지치거나 더 이상 그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여정에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더 이상 긍정적인 가치를 주지 않는 관계나 만남을 스스로 깨닫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모임을 멈추고 떠나야 할까요? 어떤 순간이 오면 인간관계가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무의미한 모임을 정리하고 그 결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는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오래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며 더욱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1.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다. 저는 강순자, 올해 72세이며 울산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와 30년 넘게 함께 해온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존재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때로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임이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모임이 끝난 후 그렇게 지치고 불편한 감정이 남는지, 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70대인 저의 경험이지만 50대부터 80대까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이면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약 2시간 정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5년 전부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친구는 딸이 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라며 기쁜 척했지만 점점 이 대화들이 저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은 강남 아파트의 시세나 제주도 별장, 구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제 상황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순자야, 아직도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깨닫게 만든 사건은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2달 동안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명도 저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제가 먼저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 요즘 너무 바빠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30년의 우정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또 다른 모임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함께하던 아파트 주민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이
이곳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면 다른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저는 백화점 할인 행사에서 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멤버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비를 좀 더 올릴까요? 맨날 이렇게 평범한 식당만 가니까 좀 지루하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차마 그 비용은 저에게 부담이 돼요 라고 말할 수한지 없었고 그저 애써 웃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기 위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고 친구들에게는 아들이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네 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아들은 3년 전에 이혼했고 우리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온통 자녀 자랑뿐이라 제 고민을 말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과의 모임은 저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 새 집을 장만했다. 고 하면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서 비교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학비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자꾸만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일까? 30년 동안 함께한 관계가 결국 성공과 재산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변해버린 걸까? 결국 작년 말 저는 그 모임에서 완전히 탈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조용히 물러났고 처음에는 엄청난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음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모임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삶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다시 집어들었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들의 지저귐과 맑은 공기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제게 새로운 행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는 관계를 정리한 후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의 40년을 함께했던 주민센터 봉사단체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면 저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점점 사람들은 봉사보다는 서로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자녀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어느새 우리는 봉사가 아닌 삶의 성과를 비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사건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봉사했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몇 년 전 그녀가 저에게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라는 이름 아래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봉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가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도 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여성들끼리 매년 겨울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나눔의 의미가 있었지만 점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올해 배추를 제일 많이 절인 건 나야. 그렇지만 나는 양념을 가장 많이 준비했어.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이 자리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겨울, 저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오랫동안 앉아 김장을 담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사람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봉사란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그 한마디가 저의 30년 봉사활동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봉사에 헌신했지만 단 한 번 쉬고 싶다고 말한 순간 저의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틀 내려놓음의 가치를 깨닫다. 우리는 단순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모임을 떠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봉사활동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꽃을 심고 매일 식물을 돌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동안 했던 일을 간단히 기록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제 마음 깊은 곳의 생각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바빠 정작 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조용히 기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관계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아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아니 라고 말하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관계는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편하지 않은 만남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면 나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갔고 비교하지 않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부드러운 바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작은 화분을 돌보며 새 잎이 돋아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제 삶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진정한 평온입니다.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있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아이들과 진정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법을 배웠을까요?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자녀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 구축. 친구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며 친구들과의 단절로 인해 느꼈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 오겠지? 그런데 아이들이 바로 답장을 하지 않으면 여전법원 저는 조바심이 났고 결국 전화를 여러 번 걸어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묻곤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계속 결혼을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자랑 섞인 대화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저 역시 모르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완전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과 전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잠깐만 들를게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가볼게요 라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을까? 친구들이 자녀 자랑을 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떠올리며 저 또한 아이들에게 무언의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너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러자 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주말에 집에 오라고 강요하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네가 시간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고 싶구나.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연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거나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저를 믿고 친구처럼 속마음을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달 전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열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저는 즉시 반응했을 겁니다. 네가 미쳤니? 안정적인 직장은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엄마는 언제나 응원할게.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과거처럼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니?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처음으로 저에게 여자친구를 직접 소개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딸이 창업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은 정말 행복할까?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걱정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고 오히려 부담만 줄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최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요청받지 않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 아이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셋째, 나의 걱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더 자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은 주말에 갑자기 찾아와 엄마,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퇴근 후에 문자를 보내 엄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고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챙겨주길 바라지만 사실 자녀들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도 자식도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저는 소중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기쁨을 찾아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4. 혼자 사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오늘 저는 지난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발견한 작은 행복들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지루할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제가 처음 한 일은 생활 공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용했던 큰 옷장을 치우고 대신 작은 책상을 두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늘 원하던 작업 공간이었지만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매일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을 끓였다. 시장에서 채소를 샀다. 하지만 점차 제 감정을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조금 서운했다. 이웃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 괜히 마음이 울적했다. 이렇게 감정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속마음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숨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은 또 다른 기쁨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에 상추를 심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몇몇 식물들이 시들어버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가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만의 작은 베란다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까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손주들이 집에 놀러와서 할머니가 키운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또한 저는 혼자 먹는 식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김치와 밥만 먹으며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밥상을 정성껏 차리고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합니다. 그렇게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게 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저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입술에 가볍게 립스틱을 바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혼자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남을 위한 꾸밈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든 누군가와 함께 있든 저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존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제가 새롭게 발견한 또 다른 기쁨은 아침 산책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것이 어색하고 외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래를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산책 중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작은 풍경들이 저에게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저녁에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면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했다는 기분이 들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가끔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내어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날도 삶의 일부야. 그렇게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조차도 소중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자유롭고 타인의 시선과 비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며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요. 과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5. 새로운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며 오랜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저에게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첫 만남은 저희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다니던 중 늘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던 한 노신사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시는군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혹시 예전 친구들처럼 자녀 자랑이나 재산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나 돈 이야기가 아닌 단순히 오늘 날씨가 어떤지, 공원의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우리는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저도 소박한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즐거움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구도 자녀나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로지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과 비교할 나이가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서예 수업도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쁜 글씨를 배우고 싶어서 등록했지만 점점 이곳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서예를 연습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 제가 감기에 걸려 몇 주 동안 수업에 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서예반 친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뜨끈한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하지 않았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저는 관계의 깊이는 꼭 오랜 세월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반드시 오랜 인연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뜻밖에도 슈퍼마켓 계산원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매주 장을 볼 때마다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없이 짐을 들어 저희 집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나이도 신분도 상관없이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자녀 자랑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만약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진심 어린 관계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지만 의미 있는 기쁨. 제가 처음으로 바꾼 것은 아침을 즐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의 시작을 위한 습관처럼 아침을 먹었지만 이제는 아침 식사를 하나의 즐거운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먼저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입술에 살짝 립스틱을 바릅니다. 거울을 보며 희끗희끗 늘어나는 흰 머리를 직접 염색하고 눈썹을 살짝 정리하며 제 얼굴을 더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제는 제 식탁이 더 이상 휑하지 않습니다. 작은 화병 하나를 놓아두고 매주 시장에서 1,000원짜리 꽃 한 다발을 사와 식탁 위를 새롭게 장식합니다. 음식을 예쁜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고 급하게 먹거나 대충 때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차분히 앉아 식사를 할 때 저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를 아늑한 정원으로 바꾸며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몇 포기를 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방울토마토, 고추, 파프리카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금방 싹이 나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속 상처도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도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인내와 부드러운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침 산책도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늘 같은 길을 걷지만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갓 피어난 민들레 한 송이, 새로 이사 온 이웃, 혹은 어제보다 조금 더 시원한 아침바람. 제일 따뜻한 순간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과의 교류입니다. 산책길에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환하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탕 몇 개를 주머니에 챙겨 다니다가 가끔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우리 요정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는 일도 제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내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하고 작은 테이블과 단순한 의자로 바꾸었습니다. 벽에는 직접 쓴 짧은 시와 작은 그림들을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조용히 집 안곳곳을 정리하면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요리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요리가 단순히 가족을 위해 해야 하는 의무였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요리합니다.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맞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정성을 담아 요리하는 것이 이제는 저만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이 제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잘 익은 토마토를 고르는 법, 신선한 채소를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요리법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크로켓 만드는 법을 보고 따라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몇 번 실패했지만은 처수메더로초로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만든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리가 단순히 매일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와 주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웃에게 건넬 때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취미 생활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옵니다. 저는 특히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는 한도인데 가끔 딸이 그런 책을 읽는 저를 보고 웃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줍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조용히 뜨개질을 합니다. 한 코 한 코 실을 엮어가면서 마음속 걱정과 근심도 함께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제 삶의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그 사진 속 이야기들을 노트에 적어 내려갑니다. 언젠가 제 아이들이 이 앨범을 열어보며 엄마의 삶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때때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맞이하는 순간, 정성껏 물을 주며 화분 속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하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제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 비도 언젠가 그치고 다시 햇살이 찾아올 거야.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소소한 행복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이웃의 따뜻한 미소,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차. 이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온 3년은 제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녀들과의 소통 방식을 조정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 과거에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고 화장은커녕 거울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본다 해도 오직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방 안의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하지만 혼자 사는데 새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나는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에서 살 자격이 있어. 그렇게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밝은 색으로 새로 바르고 낡은 침구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옷장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늘 입던 칙칙한 검은색, 옷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옷들과 기분이 밝아지는 원피스를 새롭게 들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쁘게 입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저는 혼자 식사할 때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 정성스럽게 차리고 혼자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즐깁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작은 케이크를 선물하고 따뜻한 차를 곁들여 여유로운 티타임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행복입니다. 건강도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요가는 무슨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부탁하면 항상 받아들였고 때로는 너무 피곤한데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스스로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오늘은 좀 힘드네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곧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구나.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72년을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서야 제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1. 건강한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어떤 사람을 보며 부러움을 느낄 것 같습니까? 10채의 집을 소유한 친구, 자녀가 모두 의사인 부모, 아니면 매일 아침 산책하며 환하게 웃는 동네 어르신? 놀라운 사실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자녀의 성공도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제가 만난 68세의 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에 의존하며 생활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60대 중반이 되자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도 그는 여행이나 골프를 즐기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대화는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0세의 박 씨 부부와 72세의 김 씨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가벼운 농사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꾸준함이 비결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걷고 제철 채소를 먹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10년 이상을 생활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그들은 국내 여행을 5번이나 다녀왔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고 약을 먹는 횟수도 적었습니다.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부유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보며 역시 건강이 최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는 젊을 때부터 해야 가장 효과적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매일 단 30분씩이라도 걷기 시작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필요하므로 식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명예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건강한 습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만 좋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2타,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람.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경제적 기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며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66세의 이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노인 클럽에서 만난 한 분인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30대부터 가정을 돌보며 새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고 남편이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으며 남편도 그녀가 가정을 돌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찌는 50대에 접어들어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었고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도전해 보지도 못한 채 결국 포기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남편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아 쓰고 있지만 그녀는 늘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없다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남편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용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작은 옷 하나 샀거나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달리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일해서 국민연금을 받거나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두었더라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67세 강 씨와 70세 정샤 씨는 어떨까요? 강심 씨는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후 동네의 작은 의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경력을 쌓으면서 더 큰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녀는 동네 유치원에서 주 3회 급식 보조원으로 일하며 소소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여 개인 연금 보험을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현재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정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처음 3년 동안 집에서 쉬었지만 점점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일상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가 맡은 일은 아파트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일이었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이 일이 주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매달 약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예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아내의 눈치를 보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번 돈으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다. 또한 일을 하면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의 유대감도 그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다.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비슷한 이야기는 70세의 정 씨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매달 약 5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었으며 이 돈 덕분에 아내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는 여유 자금으로 낚시를 즐기고 등산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 했던 직업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일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전히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흥미로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노인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1% 낮고 자존감이 53%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활동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먼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25년 이상 납부하면 혜택이 극대화되며 여기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바리스타, 시니어 모델, 노인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므로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50세부터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한다면 노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다. 진정으로 존경받을 사람은 많이 드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언젠가 나는 내 돈으로 내 삶을 즐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재정적 안정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관계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가족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렇다면 65세 윤 씨 부부와 63세 최 씨 부부는 어떨까요? 그들은 자녀를 적절하게 지원하되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왔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주 토요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정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녀는 결국 독립할 존재이지만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했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통된 취미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등산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산을 오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의 올레길을 함께 걸으며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우리를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니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매달 한 번씩 부모를 모시고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막내딸은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손주의 사진을 보여주고 건강을 챙깁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 관계이며 이는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3가지 방법. 그렇다면 씨는 노년에도 부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통된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즐길 수 있는 등산, 요리, 여행,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은 부부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매일 대화를 나누세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TV를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자녀나 돈 문제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함께했던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삶에 간섭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를 더 자주 찾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러워할 만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건강과 가족 관계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우리를 더욱 젊고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줄까요? 다음은 어떠한 나이에도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은 노년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혼자 TV를 보며 보내지만 자녀와 직접 만나는 시간은 한 달에 평균 5시간에 불과합니다. 단 한 달에 5시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노년의 모습일까요? 많은 부모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만 결국 노년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만난 69세 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평생을 3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의 학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 노력했고 사교육비로만 매달 수십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기꺼이 아파트까지 사주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녀들이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믿었고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오직 자녀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저 아이들의 교육과 재정 문제에 대한 대화만 있을 뿐이었고 단 한 번도 부부만의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현실은 어떨까요? 큰딸은 미국에 살고 있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에 바쁘며 막내딸은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야만 얼굴을 볼 수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걸려오는 전화가 전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연락조차 끊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소원해졌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TV 채널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말다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와 내 삶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 만약 젊었을 때 남편과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쌓아갔다면 지금처럼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 65세 윤 씨 부부와 63세 최 씨 부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적절히 지원하되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이후에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윤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녀는 결국 독립할 존재이지만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했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통된 취미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등산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산을 오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의 올레길을 함께 걸으며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우리를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니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매달 한 번씩 부모를 모시고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막내딸은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손주의 사진을 보여주고 건강을 챙깁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 관계이며 이는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3가지 방법. 그렇다면 노년에도 부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통된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즐길 수 있는 등산, 요리, 여행,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은 부부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매일 대화를 나누세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TV를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자녀나 돈 문제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함께 떠마칭했던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삶에 간섭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를 더 자주 찾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러워할 만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건강과 가족 관계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우리를 더욱 젊고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줄까요? 다음은 어떠한 나이에도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 젊어 보이는 사람. 외모에 신경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모 관리란 단순히 화장을 하거나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노인대학에서 만난 70세 한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65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바쁜 나날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나이가 들었으니 굳이 외모를 가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면도를 가끔씩만 했고 옷차림도 대충 입었으며 자세도 점점 구부정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 외에는 피부 관리나 옷차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녔지만 이제는 헐렁한 운동복이나 편한 옷을 입었고 색깔도 조화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똑같이 늙는데 외모를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는 이렇게 생각했고 아내가 좀 더 깔끔하게 입어보라 고 해도 귀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차라리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외모는 급격히 나이를 먹어갔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걸음걸이마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모임에 가도 자신만 유난히 나이 들어 보인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나만 유독 늙어 보였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닌데 단지 늙어 보일 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외모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반면 같은 노인대학에 다니는 68세, 김 씨와 75세, 신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해왔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보습 크림을 바르고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팩을 하며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아 입었고 2개월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며 염색도 꾸준히 했습니다. 신혜 씨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인 그는 젊었을 때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같은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서 항상 다림질된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으며 깔끔한 외모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외모 관리가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부를 관리하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죠. 그리고 어디서든 항상 허리를 곧게 펴려고 노력합니다. 군인 시절부터 배운 올바른 자세, 제 습관이 저를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고 말한다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젊어 보이니 더 존중받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45% 낮고 낙상 위험이 38%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노인이 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젊고 활기찬 인상을 유지하는 3가지 비결. 첫째, 피부 관리는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인 피부 관리만으로도 최소 5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년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기본적인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에 손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이 있습니다. 근육이 건강하면 자세도 곧아지고 걷는 모습도 한층 더 젊어 보이게 됩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걷는 동안 허리를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으며 척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몸의 산소 흡수량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나이보다 젊게 생각하는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젊어 보이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항상 활력 넘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특별한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특별한 취미나 기술을 가진 사람. 퇴직 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놀라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절반가량이 TV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31%만이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69%는 아무런 취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센터에서 만난 72세 유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건설업에서 40년간 근무한 후 은퇴한 분입니다. 공사감독으로 일하며 늘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하는 바쁜 일상을 보냈고 주말에도 일이 많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기 때문에 특별한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고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하면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TV를 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했고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료함이 몰려왔습니다. 최근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게 병 때문인지 단순한 무료함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바쁘게 지내며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었고, 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장이 늦거나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도 이미 다른 일정이 있다며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울해졌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만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강 씨와 69세 조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강 씨는 65세가 되던 해 우연히 노인센터에서 문인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 참여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리지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발전했습니다. 강 씨의 미술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격려해 주었고, 그녀는 매주 3번씩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은 그림을 배우는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스케치 여행을 떠납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즐겁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내년에는 유럽에서 그림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69세 조조 씨는 퇴직 후 우연히 댄스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춤을 추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춤을 추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춤을 추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동호회에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아내도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문안을 가고 생일이면 작은 파티를 열어 함께 축하하는 등 서로를 챙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년에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이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1%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7% 느리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노년기에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취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취미는 정신 건강을 보호합니다. 어떤 것에 몰두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며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취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훨씬 넓으며 특히 배우자를 잃은 경우 개원고,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셋째, 취미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과 같은 지적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보다 시간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취미를 찾으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리를 해보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비용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활동부터 시작하면 더욱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만족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자신만의 취미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관계, 젊음, 그리고 취미에 대한 열정이 모두 어우러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상 총정리.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우리가 부러워가 하게 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가족관계가 좋은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취미와 열정을 가진 사람. 이 5가지 요소가 바로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년은 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노후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노년의 지에 대한 더 많은 큰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수이sam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황금기를 기원합니다.